약국의 통장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이렇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잖아요.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무슨 약국 누구님에서 이렇게 사업용 계좌를 개설을 해주는데, 사업용 계좌는 은행에서만 개설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홈택스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 납부에 일반 신고, 사업용 공익병 계좌 개설 신고, 여기에 가서서 우리 그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해야 되고요. 대부분 아마 세무사 사무실 의뢰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아마 담당하는 세무 대리인들이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해줄 겁니다. 사업용 계좌와 관련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사업용 계좌를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개수에 제한은 없는데요. 대개 한 두세 개 만드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업용 계좌를 만드시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3개, 한 2개 이하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업용 계좌 개설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약국의 경우 신고 개설 시에는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하시면 되고요. 사업용 계좌를 추가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 그 다음 연도 5월 달이 되겠죠. 5월 31일까지. 성실 신고 사업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개설했으면 사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약사님들이 이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하셔야 되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인 경우 임차료를 지급받는다, 그런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 통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즉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서 금융 계좌가 개입되는 경우, 즉 금융회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결제하거나 결제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매약 매출이나 조제 본인 부담금, 그 다음에 비급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죠, 환자들이.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은 당연히 사업용 계좌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 도매상 등에 대해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액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당연히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공단 청구 금액이 입금되는 통장, 당연히 사업용 계좌여야겠죠. 근데 만일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업용 계좌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미사용 금액, 또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금액에 0.2% 가산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20만 원의 가산세가 있는 겁니다. 사업용 계좌를 흔히 약국에서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도 때문에 구매 전용 카드가 아니고 그 약사님 개인적으로 쓰시는 카드하고 제약회사 결제를 같이 섞어서 쓰시는 경우, 구매 전용 카드가 아니라서 결제 통장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통장에서 결제한 경우, 즉 약사님 생각에는 이거는 구매 전용 카드가 아니야, 그래서 사업용 계좌에서 안 빠져나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좀 흔히 빈번히 발생하는 실수예요. 근데 이게 금액이 커진 경우에는 여기 0.2%만 돼도 이게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용 카드가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구매 금액이 사업용 계좌 이외의 통장에서 결제되면 0.2%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용 계좌는 사업용만 써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업용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비사업용 소비액, 예를 들어서 애들 학원비 보낸다,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해야 될 것만 하면 됩니다. 또 사업용 계좌를 잘못한
주로 실수하는 그런 사례가 일반 매약 매출, 비급여, 조제 본인 부담금, 우리 현찰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가세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용 계좌에 꼬박꼬박 입금하게 되면 신고한 금액하고 일반 매약 매출 사업용 계좌에 들어간 현금하고 이게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그럼 세무서에서는 그거를 일반 매약 매출 누락액으로 파악을 하고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찰 있잖아요. 현금 매출은 금융거래를 통한 입금액이 아니므로 꼭 사업용 계좌에 입금했다가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할 필요 없고 부가세 때만 잘 신고하면 되고, 그건 그냥 약사님 가지고 가셔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때는 일반 매매 매출 적게 신고하고 사업용 계좌에 매일 현금 입금액은 일반 매약 매출 누락액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사업용 계좌를 잘못 사용한 사례가 세 번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3년에 한 번 정도 사업장 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경우 사업용 계좌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약국이 사업용 계좌가 있다는 거 알고 인건비는 다 또 사업용 계좌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여대장하고 4대 보험 신고한 내역하고 신상 신고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5건 기준으로 이게 삭감액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 삭감액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용하지도 않는 근무약사 상근 직원으로 신고를 하면서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급여를 너무 한 250만 원 좀 낮게 신고했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거를 이게 실제로 근무약사가 근무하지 않구나, 상근이 아니구나 해서 75건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커지겠죠. 이게 3년치를 계산하게 되면. 또 실제 근무약사가 상근 근무하더라도 이게 이제 계약을 하면서 약사님들이 이거를 4대 보험료를 본인 부담금은 근무약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계약하는 거에서 실제 지급액만 계약을 하고 4대 보험은 아이돈 케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좀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보다 급여를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3년치 건강보험료를 추징하게 되면 이것도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3년 계좌는 세무서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근무약사의 신상신고, 그 다음에 급여대장, 사업용 계좌, 이거는 잘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통장 상황과 관련해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가 있습니다. 약사님들도 이제 현찰이 그래도 있는 업종이니까 이 고액 현금 보고제도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현금 거래가 입금액이 900만 원, 출금액이 900만 원, 이건 따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입금 거래, 출금 거래 따로 합산하고 하루 원화로 1000만 원 이상, 지금 오늘 900만 원, 내일 900만 원 이거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에 1100만 원 이거는 10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동일 금융기관 동일인 명의로 하루 원화로 1000만 원 이상 입금 혹은 출금하게 되면 이거를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 금융기관 신한은행 900만 원, 국민은행 900만 원은 이건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또 배우자 명의로 900만 원, 900만 원 이걸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그래도 참고해서 현찰 거래할 때는 하루 동일 공간 동일인 명의 1000만 원 이상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보고가 된다고 해서 봐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현찰이 개입되는 거래는 관계가 있습니다. 현찰로 1100만 원 입금하거나 현찰로 1100만 원 출금하거나,
또 수표를 주고 현찰로 1,100만 원을 교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계좌로 아이들 명의로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을 입금을 했다. 물론 증여이지만 이게 금융정보분석원에 바로 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현찰로 한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계좌 추적을 하게 되면 그게 흔적이 남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계좌 간 이체가 어떤 경우에는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과금 수납에 대해서도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종합소득세 낼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모아놓은 현금이 있다 그러면 이럴 때 그냥 공과금 수납하는 걸로, 종합소득세 내는 걸로 사용하시는 것은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계사에서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 이 경우도 현찰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고액현금 자동으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심 사례인 경우 의심거래 보고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회사 종사원의 주관적인 판단, 즉 은행 창구의 현장 직원이 판단해서 1,000만 원 미만이어도 이게 조금 자금 세탁이나 조세탈루나 대포 통장이나 이런 금융사기 같다, 그런 경우에는 금융회사 종사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미만이어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님 같은 경우는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서 내가 현찰을 좀 다루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래서 주거래 은행을 주로 터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ATM기 1,000만 원 미만 지속적으로 출금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만 원이라니까 오늘 900만 원, 내일 900만 원, 다음에 모레 9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기준에는 자동 보고되는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이게 일정 기간의 다중 거래는 단일 거래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보고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FIU에 이렇게 보고가 되면 바로 구속청에 보고가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혐의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가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또 재산이나 소득 규모 대비 현금 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누구시 전체 계좌를 다 이렇게 특정해서 특정하지 않고 전 계좌 조회,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실명법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도 금융 계좌 추적을 하려면 영장 청구를 해서 승인을 받거나 외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지방 국세청은 좀 더 자유롭긴 합니다.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만 있으면 내부적으로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서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도 어느 지점 무슨 계좌 이렇게 특정이 되어야만 계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아주 중요한 특정 탈루 혐의가 있다 할지 상속세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떤 피상속여를 중심으로 해서 전 계좌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계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용 계좌가 있고요. 좀 억울함을 풀어주는 통장, 나만 보고 싶은 통장, 제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용 계좌에서 자녀 학원비 보내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용 계좌는 결국 내 개인 통장이고 내가 벌어서 소득의 처분으로 생활비를 주는 거, 이거는 당연히 허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약사님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임대료에 있는 내가 300만 원 주는데 부동산 임대인이
150만 원만 신고하기로 150만 원은 계산서를 못 끌어주겠다 이런 경우도 이게 심심치 않게 있잖아요. 근데 사업은 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증거를 남겨야 된다 그러면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통장에서 나머지 150만 원을 입금을 해야겠죠. 또 이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신용불량된 직원들 있잖아요. 신용불량된 직원이라서 뭐 여러 사정으로 직원은 꼭 뽑아야 되고 이 사업연계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럼 나로서는 월급을 줬기 때문에 이게 또 미지급이 되면 고용노동부 신고하게 되면 또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 입장에서 증거를 만들어주는 통장은 그런 통장이 좀 필요할 사업을 하시다 보면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사업을 하시다 보면 통장이라는 게 다 나만 보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특히 나만 보고 싶은 통장이 있다. 그러면 이 사업용 계좌하고 계좌 이체를 하거나 그러게 되면 이게 연계가 돼서 이게 추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용 계좌하고 연계가 안 되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세무서에서 약사님의 이제 어떤 무슨 계좌가 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님의 1년 평균 1억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어요. 그러면 1%만 하면 1년 이자 소득이 100만 원이 발생하고 그럼 은행에서는 15.4% 15만 4천 원을 원천 징수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세무서에 보고하게 되는 그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사님이 국민은행에 무슨 계좌에 1억이 있다.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통장이 예를 들어 사업용 계좌가 아닌데 또 그런 통장이 계속 쌓여 있는 그런 통장이 있으면 세무서에서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은행에서 보고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은 약국의 통장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용 거래대금 결제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하셔야 됩니다. 인건비 임대료 지급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하셔야 되고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현금 매출, 즉 현금 일반 매출, 비급여, 조제 본인 부담금 현금 매출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가세 신고 때 제대로 반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근 근무약사 급여 신고, 통장 관리는 세무서보다 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잘 아구가 맞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